안녕하세요. 김이사 박사입니다. 이제부터는 양력학이나 약동학 한쪽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은 양리학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가 약물의 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어로 톨러런스라고 하지요. 약물의 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약물에 대한 감수성 내지는 민감도, 영어로 센시티비티라고 하죠. 이러한 감수성이 비정상적으로 저하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말은 어렵게 써놨지만 쉽게 얘기하면 약발이 안 드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약발이 듣지 않는 데에는 원래서부터 약물의 내성이 있는 선천적인 내성 내지는 1차적인 내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토끼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에서 쓰는 약물인 아트로핀이라는 약물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내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이 아트로핀을 뽀개는 효소를 선천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후천 내성 내지는 2차 내성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타고난 내성이 아니고 약물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쓰다가 보면은 점점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1차 내성, 2차 내성 두 가지 내성이 있는데, 임상적으로 중요한 거는 거의 다 후천적인 내성입니다. 선천 내성의 예가 얼마나 없으면은 토끼의 예가 교과서에 들어가 있겠어요. 후천적인 내성은 모든 약이 언젠가는 후천적으로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약을 그만 먹으면은 어느 정도 내성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약을 먹기 시작을 하면은 맨 처음에 내성이 생기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일상적인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우리가 술을 먹는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술을 먹을 때 난생 처음으로 술을 마시게 되면은 술이 점점 세집니다. 왜? 제 자신이 술에 대한 후천적인 내성이 점점 생기니까 술을 먹어도 점점 덜 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약물의 내성이 천천히 생기다가 우리가 술을 끊었다. 끊고 오래 지나면 어때요? 다시 술이 약해지죠. 그런 게 바로 약물을 중단하면 내성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한번 술에 내성이 생겨봤던 사람은 술을 끊었다가도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은 술을 난생 처음 마시는 사람보다는 훨씬 빠르게 다시 내성이 생겨서 다시 술에 세지기까지의 기간이 빠르죠. 이러한 후천적인 내성이 생기게 되는 기전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교차내성이라는 내용인데, 교차내성은 어떠한 약물에 대해서 후천적인 내성이 생기면은 구조나 작용이 비슷한 약물에 대해서도 후천 내성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예시를 하나 드리자면은 만성적으로 술을 자꾸 마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알코올에 대해서 상당한 양의 내성이 생겨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술을 마셨으니까 알코올에 대한 내성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마취제로 쓰이는 에테르나 바비트레이트 같은 약물에 대해서도 내성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을 마취를 하려고 해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마취가 잘 유도가 되지 않는. 왜 그러냐면은 알코올이나 에테르나 바비트레이트나 다 CNS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세 가지 약물 어느 걸 맞아도 마취되는 듯한 효과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가바 리셉터, 가바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마취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인데, 내가 알코올을 만성적으로 섭취를 해서 알코올에 내성이 생기면은 알코올과 비슷한 구조와 작용을 지니고 있는 마취제들에 대해서도 내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약력학, 약동학 배웠는데, 약동학적 내성과 약역학적 내성 역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약동학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 몸이 약물에 하는 작용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이 약물에 하는 작용이다. 어떻게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A, D, M, E. 흡수하고 분포하고 대사되고 배설되는 과정을 앞에서 약동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 중에서 약물의 내성이 생기는데 관여되는 작용은 이 네 가지 작용 중에 뭘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약물 대사가 증가돼서 생기는 내성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약을 계속 주다 보면은 우리 몸이 이 약이 항상 많이 들어오는 거구나. 그럼 우리 몸이 이 약을 많이 대사를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어떤 약물을 계속 주다 보면은 이 약을 대사하는 효소의 합성이 증가돼서 대사하는 효소량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약이 들어오는 족족 대사돼서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술을 자꾸 마시게 되면은 간에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인 CYP 효소가 유도가 되어서 술을 분해하는 속도가 증가돼서 술이 세지게 됩니다. 술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것 중에서 약동학적 내성, 약물 분해 내성은 CYP 효소가 유도가 돼서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약역학은 어땠어요? 약동학과 반대로 약물이 우리 몸에 하는 작용이었습니다. 즉 약역학적으로 내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약물이 우리 몸에 하는 작용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약은 같은 양이 들어왔는데 내 몸이 그 약에 대해서 이전만큼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반응이 감소돼 버리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은 아편이라든지 알코올 같은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술을 마시면은 우리 몸의 세포가 10 정도의 신호전달 경로를 보내가지고 기분이 10만큼 좋아졌다고 칩시다. 근데 계속 알코올이 들어오다 보면 어떡하냐면요, 이 수용체가 내가 매번 이렇게 세게 반응을 하면은 내가 못 버티겠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수용체 숫자를 줄이거나 혹은 수용체에 약물이 달라붙어도, 수용체에 술이 달라붙어도 이전만큼 신호를 많이 내려다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은 같은 양이 들어와도 우리 몸이 반응하는 정도가 줄어드니까 결과론적으로 내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는 내성을 약역학적 내성이라고 합니다. 알코올은 약동학적 내성, 약역학적 내성이 다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술을 먹으면은 술을 분해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설령 같은 양의 알코올이 남아있다고 치더라도 내 몸이 반응하는 정도도 줄어드는 이중의 내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술을 자꾸 마시다 보면은 술에 세지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디센시타이제이션, 우리말로 둔화라는 개념이랑 리프렉토리니스, 불응이라는 개념이랑 하향 조절, 다운 레귤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엄밀히 구분하기도 하지만 대충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약물을, 특히 효현제를 오랫동안 투여를 하다 보면은 수용체의 감수성, 민감도가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수용체의 민감도가 줄어든다, 센시티비티가 줄어든다. 그래서 디센시타이제이션, 둔화 내지는 탈감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약물을 줘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응, 리프렉토리니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기전을 보면은 약물에 대해서 수용체가 있어야지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수용체가 파괴가 돼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막에 있어야 되는데 이 리셉터를 엔도사이토시스, 이렇게 속으로 샥 감싸가지고 세포 속으로 숨겨버리면은 겉에서 약물이 와도 달라붙을 데가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수용체의 개수를 줄여버리는 하향 조절, 다운 레귤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둔화, 불응, 하향 조절, 어쨌든 간에 다 약물에 대해서 반응이 줄어드는 내성이 생기는 걸 얘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천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대한 효현제, 에고니스트를 자꾸 사용을 하는데, 이걸 자꾸 쓰다 보면은 우리 몸이 이거 자꾸 들어오니까 이전만큼 반응하지 말고 내성이 좀 생겨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용체의 숫자 자체가 줄어들어 가지고 점점 약발이 안 듣게 되게 되죠. 이 밖에 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일상적인 가장 와닿는 예시가 뭐냐면은 쾌락을 담당하는 도파민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는 도파민 가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시를 들자면은 우리가 기분이 좋은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담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같은 거를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담배를 피는 사람은 하루에 한 갑을 피면 기분이 좋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뇌에는 담배를 필 때마다 10 정도의 도파민이 계속 도파민 수용체에 작용하고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10만큼의 도파민이 오니까 기분이 10만큼 좋아지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이 이 10 정도 들어오는 도파민 수준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 와도 별 반응을 안 보이고 10보다 많이 와야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심지어 이 10에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이전에는 담배를 피면 기분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담배를 펴야 기분이 본전이고, 담배를 안 피면 이 10이라는 도파민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펴야 기본적인 수준의 감정이라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게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게임이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재밌는 자극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게임에서 이기고 지면은 짜릿한 감정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도파민이 나오죠. 처음에는 테트리스 같은 게임만 해도, 그런 단순한 게임만 해도 뭐 10 정도의 도파민이 나왔다고 치면은 그만큼 즐거워졌는데, 매일마다 테트리스를 하다 보니까 테트리스만큼의 자극으로 들어오는 도파민만으로는 더 이상 기분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고, 그 정도 게임을 해야 평타가 오는 거고, 점점 더 많은 양의 도파민, 점점 더 많은 양의 쾌락을 줄 수 있는 자극이 와야지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자극적인 게임을 찾거나 점점 더 짜릿한 승부를 찾아서 가게 되니까 점점 그렇게 중독이 되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에 내성이 생기면은 그만큼 우리가 중독이 될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예시를 담배랑 게임을 들었지만 모든 종류의 쾌락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밖에 알코올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인 자극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꾸만 더 강하고 더더욱 새로운 자극으로 쾌감을 느끼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면은 평범한 자극을 가지고서는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반면 이러한 쾌락을 끊고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내성은 어떻다 그랬어요? 약을 끊고 있다 보면은 점차 회복이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쾌락을 끊은 상태로 지내게 되면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어느 정도 돌아오게 됩니다. 가령 살면서 별로 즐거운 일이 없는 고3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훨씬 사소한, 평소에 도파민이 들어올 일이 없기 때문에 도파민에 대한 내성이 사라지고 다시 감수성이 올라와 있는 상태여가지고 조그만 즐거움이 들어와도 다시 쾌락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3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낙엽만 떨어져도 즐겁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한 작은 쾌감만 와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 다시 고3이 졸업해서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군인이 제대해서 사회로 돌아오게 돼서 쾌락을 느낄 일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겠어요? 다시 도파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빠르게 내성이 생기니까 다시 즐거움에 대한 반응이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빠르게 이 세상에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일들에만 둘러싸여 있다 보면은 점점 더 센 자극이 와야지만 쾌락을 느끼고, 이전 수준의 자극으로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일상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자극적인 일을 찾기보다는 일상적인 자극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정도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은 하루하루가 나름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즐거움을 만약에 계속 느끼고 싶다면은 어느 정도 자극적인 쾌감에서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매일마다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공부하거나 일을 하다가 저녁에 한판 게임하는 게 도파민이 부족하다 한번 싹 들어오는 거니까 오히려 더 짜릿하고 쾌감이 오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내성의 기전을 활용해서 현명하게 일상생활을 영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약물 내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